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이번 주 유튜브 자료는 서클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서클 IPO 이후에 25일 콰이트 피리어드가 끝났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면 괜찮았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2027년을 기준으로 금리가 여기서 꺾일 것이니 P가 하락하므로 보수적으로 보는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은 프라이스 타겟을 80불로 낮게 제시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인프라의 현대화로 보는 애널리스트의 반응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주로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면 Q 성장이 P 하락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보는 뷰입니다. 시티는 프라이스 타겟을 243불, 바클레이스는 215불, 번스타인은 230, 카나코드는 247불을 제시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대부분 논리가 비슷비슷했는데 그 중에서 CT, 바클레이스, JP모건은 근거가 탄탄해서 좋았습니다. 인상 깊었던 이 리포트들을 모두 섞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베어와 베이스 A, 베이스 B, 불 케이스로 총 4개의 시나리오로 기업 가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갭들이 상당히 크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에 따라서 TP가 많이 차이나는 레포트였습니다. 서클은 USDC, EURC 그리고 USY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USYC는 일드 코인이란 뜻입니다. USDC는 달러 기반의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고 EURC는 EU가 발표한 MICA를 준수하는 유로화 기반의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YC는 토큰화된 MMF로 TMMF라고 부를 수 있죠. USDC와 EURC는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지 않고 서클이 이자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지만 USYC는 투자자에게 투자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협력 구조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두 기업은 모두 USDC의 발행량이자 예치금이 늘어야 좋습니다. 은행에 고객의 예치금이 많아야 그걸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고 그래야 좋듯이 물론 은행과 달리 지급준비금이 1대1이기 때문에 은행처럼 신용 창출을 할 수는 없지만 예치금이 많을 때 준비금 이자 수익이 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입장에서는 담보로 잡아두기 위한 상품이 꽤나 중요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우선 미국 선물 거래의 담보로 USDC를 통합하기 위해서 노달 클리어와 함께 미국 CFTC와 협력 중입니다. 마진 거래의 담보로 USDC와 USYC를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 침투 속도가 빨라지고 발행량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클은 올해 3월부터 따로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ICE와 함께 USDC 및 USYC를 사용해서 상품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파생상품 거래소와 청산소, 데이터 서비스 등 다양한 ICE의 기존 금융 인프라에 서클의 토큰을 사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USDC 및 USYC를 담보로 잡을 수 있느냐가 전통 자본시장이 디지털 자산의 채택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서클의 수익 모델은 사용자들이 달러를 맡기고 USDC를 민팅, 즉 주조한 금액, USDC 준비금 잔액에 대한 이자 수익인 리저브 인컴이 매출 비중의 96%로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클은 대략 현재 이자 수익의 3분의 2 정도를 USDC 생태계를 홍보하는 유통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USDC의 생태계가 궤도에 오르고 소비자나 기업들이 알아서 쓰기 시작하는 단계가 오게 되면 이것이 향후 매출 대비 비중에서 줄어들면서 영업이익 레버리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USDC는 정확히 1대1 준비금을 지키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모든 USDC의 발행량은 단기간에 유통시킬 수 있는 증권과 현금으로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사용자들이 USDC를 많이 쓸수록 서클이 관리하는 자금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서클은 그 돈을 예치해서 미국 국채에 둠으로써 이자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앞에 베어를 주장했던 애널리스트들이 향후 몇 년에 걸쳐서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낮아질 것이니 이자 소득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메인은 서클을 고려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주도하는 페이즈 2의 성장을 반영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Q 성장이 얼마까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느냐, 2027년과 2030년까지 얼마나 침투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책적인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시기입니다. 원래 스테이블 코인은 크립토 페어 트레이딩에 쓰이던 수준이었습니다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규제 산업인 금융업계를 상대로 트럼프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 국채 수요와 공급을 흡수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 내 USDC의 점유율은 대략 26%가량 정도입니다. 제도권으로 채택된 이후의 시장을 페이즈 2라고 보고 이 과정에서 USDC의 점유율은 기존의 크립토 페어 트레이딩에 쓰였던 페이즈 1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보게 되면 그동안 신규 진입자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입자는 꾸준히 늘어왔죠. 과거 바이낸스도 팍소스를 통해서 화이트라벨 스테이블 코인으로 BUSD를 출시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2023년 6월 SEC가 13개 증권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를 기소하며 BUSD가 사라진 바 있습니다. 페이팔도 팍소스를 통해서 화이트라벨 스테이블 코인으로
페이팔 USD를 출시하고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0.4% 정도입니다.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를 박서스와 로빈후드, 크라켄, 블리시, 갤럭시 등이 네트워크로 참여하면서 USDG를 발행하고 있지만 출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점유율은 0.13% 정도임을 보면 알 수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양이 늘어날수록 승자 우위 시장의 구조는 가속화된 흐름입니다. 진입 장벽은 낮으나 성공 장벽은 높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제 인프라와 유통 생태계를 관리하고 사용 사례를 늘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빅테크가 핀테크를 장악하지 못했던 이유와도 같다고 생각하며 이해관계로부터 초월해서 네트워크 관리자 역할을 하는 구조에서 서클의 포지셔닝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USDT와 USDC가 주도하는 과점 시장이었습니다. 서클과 USDC는 스테이블 코인 업계의 선점자이자 유일한 규제 준수 발행자로서 네트워크 확장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네트워크 점유율은 결국에는 온램프, 즉 달러를 USDC로 맡기는 경우와 오프램프, USDC를 달러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이런 두 가지를 지원하는 중개자 네트워크가 얼마나 큰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 신규 진입자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유동성, 규제 준수, 브랜드와 신뢰 가치를 생각할 때 USDC가 제도화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최적의 포지셔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클은 2024년 12월 11일 바이낸스와 USDC 도입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현물 거래량 기준 시장 점유율 43%이자 거래량 기준 코인베이스의 8배 규모입니다. 또한 이것이 상징적이었던 딜인 이유는 바이낸스가 테더 자산의 풀 넘버원 중개자임을 고려할 때 꽤나 인상 깊은 딜이었습니다. 파트너십 이전에도 바이낸스의 USDC 채택은 늘어나고 있었지만 파트너십이 시작되고 나서는 바이낸스 내 USDC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바이낸스 플랫폼에서 USDC의 점유율은 5% 정도였지만 2025년 4월에는 18%, 2025년 6월에는 22%까지 상승했습니다. 바이낸스의 입장에서 USDC를 많이 사용할 때 서클로부터 더 많은 준비금 이자 수익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이 홍보하는 것이 좋고, 서클의 입장에서는 얻는 만큼 주는 것이라 부담이 적으면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채택 초기에 적극 생태계를 확장한 뒤 일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면 2년 뒤에 수익 배분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서클 입장에서는 우선 온램프 생태계를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성장해왔습니다. 경영진은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소, 금융서비스 회사, 그리고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 코인베이스는 서클과 함께 파트너십과 규정 준수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코인베이스는 결국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격차를 메우는 것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서클과 코인베이스는 사실은 조금 남다른 관계입니다. 원래 한몸 같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10월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채택을 위한 공동 컨소시엄 센트럴 컨소시엄에서 USDC를 같이 만들었고, 이것을 2023년 8월 서클이 USDC에 대한 전권을 갖는 대신 상업적 수익에 대해서는 코인베이스와 반을 나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예치된 준비금 수익에 대해서도 코인베이스가 갖는 조건으로 분할했습니다. 이후에 3년마다 협력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는데 이 다음 일정은 2026년 8월입니다. 이때 어떤 조건으로 다시 바뀔 것인가도 생각해봐야겠죠.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센트럴 컨소시엄에서 분할되면서 맺은 계약의 3가지 주요 조건은 이랬습니다. 이 부분은 코인베이스가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코인베이스는 고객이 자사 플랫폼에서 USD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두 번째는 코인베이스는 자사 플랫폼 전반에서 고객의 USDC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홍보한다. 세 번째는 코인베이스는 USDC의 대중화를 촉진하는 정책 및 규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입니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 서클이 수익 배분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적혀있죠. 구체적인 수익 배분 정도는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추정치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서클의 준비금 수익은 서클 50%, 코인베이스 50% 정도로 나눠 갖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인베이스에 예치된 USDC에서 나오는 예치금 수익은 코인베이스가 100% 갖는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USDC를 보유한 사용자에게 연이율 4.1%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코인원 구독자에게는 4.5%의 연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받아서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코인베이스가 USDC를 사용해서 보다 적극적인 상품화를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클의 입장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앞서가서 뚫고 나면 USDC 발행량이 늘고 점유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규제화된 상품이 된다면 다른 거래소에서 USDC를 통한 상품 채택이 늘어날 때는 서클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수익률 배분 조건으로 준비금 수익 혹은 기타 수수료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협력 중인 플랫폼은 바이낸스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적으로 2.7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바이낸스는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서 USDC를 적극 지원하고 홍보 마케팅하며 기업 유동성의 일부를 USDC로 보유하는 조건으로 서클은 바이낸스 플랫폼 내에 고객들이 예치하는 USDC 예치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40%에서 90% 가까운 정도, 그 정도를 공유하고 계약 체결과 함께 일회성 수수료로 60밀리언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서클이 수익 배분을 하기 전에 바이낸스가 준수해야 하는 유동성 유지 조건도 있는데 이것을 지킬 때 수수료가 나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며 26년 12월 11일까지 지속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하면서 침투할 거란 기대가 있죠. 애널리스트별로 성장 속도의 추정치가 달라서 그럴 뿐 전망치 자체는 우상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과정이라고 보는 뷰입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에서만 쓰이고 있죠. 페이즈 1의 단계입니다. 주요 사용 사례는 암호화폐 트레이딩 시에 쓰이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크립토 페어 트레이딩인데 어색하실 수 있지만 바이낸스를 가셔서 비트코인 가격을 보는 화면을 보셨다면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USDT, 비트코인과 USDT로 비교해서 보는 것처럼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를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페어를 맞춰서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사용 사례를 넘어서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주요 가치 제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 법안,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쓰일지를 생각해보는 일입니다. 서클의 IPO는 자체 결제망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이상으로 서클이 가진 야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올해 4월 30일 출시한 CPN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금융기관들을 연결하고 글로벌 자금 이체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결제 네트워크입니다. 초기에는 국경 간 결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B2B 결제, 무역금융이나 공급망, 급여결제, B2C 결제, 송금과 구독, 소액결제, 수익화, 이커머스, 기관결제, 외환과 정부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체 결제망을 확대하는 이 모든 과정이, 그리고 이런 파트너십이 곧 비용 증가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했습니다. US 센서스에 따르면 미국 소매 판매 결제액은 연간 7.3 트릴리언이었고 FXC에 따르면 국경 간 결제 규모는 2024년 기준 195 트릴리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IMF의 스위프트 연구에 따르면 유동성 관리와 외환 및 금융결제, 홀세일 페이먼트까지 합치게 되면 국경 간 자금 이동 규모는 연간 1000 트릴리언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침투할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시장 규모가 큰 영역을 단연간 조금씩 장악해 간다는 그림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사례, 쓰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핵심은 중개자의 필요성을 점점 더 줄여준다에 있습니다. 1대1로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원래는 중간중간에 신뢰를 위해서 중개자들이 들어갔던 부분들을 없애면서 나오는 효율성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왜 안 됐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디지털 화폐 자체를 믿고 거래할 수는 없었던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내에서 기존 금융 질서를 주도했던 규제기관들이 일종의 규제, 관리 감독을 통해서 마치 은행처럼 이들을 제도화시키겠다는 것이 스테이블 법안과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속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출처 또는 목적지, 자금 거래 규모에 상관없이 거의 즉각적인 결제를 제공하고 있죠. 반면 기존의 결제를 보자면 미국 내에서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 리얼타임 페이먼트와 오픈뱅킹 결제를 통해서 이것이 거의 가능하긴 하지만 계좌 이체에는 여전히 1, 2영업일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해외 송금은 최대 5일이 소요될 수 있죠.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이더리움의 결제 비용은 0.01불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발전할수록 가격은 점점 더 낮아지는 구조로 발전해왔죠. 법정화폐의 환전 수수료율은 거래소마다 다르지만 평균 2% 내입니다. 미국 내에서 리얼타임 페이먼트의 거래는 건당 0.03불에서 0.05불이고 오픈뱅킹 수수료율은 0.1%에서 1% 내외입니다. 해외 송금은 평균 1.25%의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은행 송금은 평균 6에서 7%이며 목적이나 환전 방식에 따라서 복잡하고 조건이 붙는 경우는 최대 13%에서 14%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온체인으로 이루어지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모두가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TP와 오픈뱅킹 모두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긴 하지만 모두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부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디지털 달러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신흥국 사용자들에게 미국 달러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여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일부 신흥국에서는 현지 통화, 터키 리라나 아르헨티나 페소,
방글라데시 타카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과 변동성으로 인해서 구매력과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국가의 소비자들은 현지 통화의 인플레이션 영향, 즉 가만히 있으면 구매력이 줄어드는 부분을 줄이고 부를 보존하기 위해서 월급을 받자마자 환전소로 가서 실물 달러로 환전한 뒤 보유하고 이것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현지 통화를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규모겠지만 일부의 글로벌 M2 유통 수요의 일부 포지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메인 업그레이드 중 하나인 기존 화폐와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하나하나 USDC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게 크게 달라지는 점입니다. 프로그래머블 머니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나 개발자가 각각의 화폐에 자동화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if, then처럼 조건들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부 결제를 하거나 조건부 할인, 에스크로 결제, 정기 결제 및 구독, 알림 설정, 무역 결제나 어음 등 복잡한 조건부 결제에 대한 프로그래밍, 스포츠 베팅에서 조건 달성 시에 결제를 성사하거나 보험금 청구, 금융계약 등도 모두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AI 및 크립토 차를 한 명이 맡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향후 AI 에이전트 시대에서 현실 세계의 AI가 실제로 행동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 결제를 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풀스택으로 맡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인프라 세팅이기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네트워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서브는 결제 처리 네트워크로 최근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파이서브 USD를 발표하고 이를 전세계 수많은 금융기관과 가맹점의 결제망을 통합하는 식으로 채택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FIUSD도 팍소스와 서클의 인프라를 사용한 화이트라벨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마스터카드도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을 자사 네트워크에 통합하고 있고 비자도 스테이블 코인 결제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확장하는 중이며 스트라이프는 코인베이스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니어스 법안과 스테이블 법안이 무엇인지 각 조항별로 어떤 것이 규정되어 있으며 빅테크들의 스테이블 코인 진출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이 있는지는 서클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구체적인 서클 투자의 생각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4개였습니다. 이제 에이전틱 AI로 확장되는 첫 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클 기업 분석 2편이었습니다. 서클의 모든 것을 정리해본 자료였죠. 세 번째는 업계 전문가 인터뷰였습니다. 로켓랩 특징이었고 L3 해리스나 블루 오리진의 임원급이 바라본 로켓랩의 경쟁 역량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번째 자료는 트럼프의 One Big Beautiful Act에 대해서 통과 영향을 분석해봤습니다. 퍼스트 솔라가 8.5% 상승했는데 불확실성의 터널을 지나서 이것이 최종안으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신재생 섹터 내에서 여러 기업들이 받는 영향과 테슬라가 받는 영향을 짚어보고 마지막 최종 디테일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